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금과 은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지켜보다 뒤늦게 매수 대열에 올라탄 투자자들 지난 주말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특히 개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라는 은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 미국에서 연준 의장 지명 파장에 은값이 30% 폭락하면서 혼비백산했죠. 다행히 뉴욕 현물 시장에서 국제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 은은 85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주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배재한 골드나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롤러코스터도 이런 게 없습니다. 금은 폭락 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반등 정말 어느 정도 갈지 아니면 다시 또 돌아갈지 지금 이 순간 금값이 정말 궁금한데요. 우선 간단하게 국제 시세부터 양주석 교수님 얼마나 회복했어요? 국제 시세가? 저기 그 마감 기준으로 본다면은 1월 28일 미국 시간이죠. 5,416달러가 그 최고점을 뛰었다가 29일에 약간 떨어진 다음에 1월 30일에 4,863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2월 2일 조금 더 떨어졌다가 2월 3일서부터 다시 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일서부터 2일 사이에 본다면은 그 금 가격은 14% 마감 기준으로요.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 떨어진 거의 한 반 정도가 회복된 셈이죠. 금값은 반 정도 회복. 반 정도 회복해서 지금 한 5,030달러 정도에서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고요. 은도 역시 비슷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8일 마감에 116달러 선에서 29일 115달러 약간 떨어졌다가 30일에 크게 84달러로 떨어졌고 2월 2일 조금 더 떨어졌다가 3일서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28일서부터 2일 사이에는 32% 떨어졌지만은 역시 한 반 정도 지금 뭐 회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6달러, 87달러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반 정도 회복을 했다. 한 2, 3일 사이에. 그러니까 50% 회복을 했으니까 그래도 회복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렇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동안 뒤늦게 금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실제 시장에서. 우리 배재한 대표님, 당시 금값과 은값이 폭락한 직후에 좀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던가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1980년대 헌터 형제 은 같은 경우에는 헌터 형제 이제 투기 이후로 실제로 이제 46년 만에 일어난 대폭락이었거든요. 이제 현물 기준으로서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그 정도가 맞는 거고요. 선물 기준으로는 낙폭이 더 컸어요. 선물로는 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21.39% 정도 빠졌어요. 최고점이 5,626.8달러에서 최저점이 4,423.2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버는 진짜 심했어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30% 하락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얘는 41.53% 정도까지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틀 동안 그런 거죠. 그렇죠, 폭락 그렇죠. 후 그 다음 날도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떨어졌고 지금 이제 급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실시간을 보니까 금은 거의 뭐 5,100달러까지 왔어요. 5,098.7달러 온스당, 트로이 온스당 이렇게 나왔고요. 실버는 현재 87.9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상승도 어제도 많이 상승했거든요. 뭐 몇십 프로 떨어졌다가 실버 같은 경우 어제는 15% 오르고 지금도 어제 기준에서 5.5% 정도 오르고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그 정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반대로 골이 깊으면은 또 산이 높을 수도 있다. 높은 곳에서 뭔가를 탁 떨어뜨렸을 때 바운드 돼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큰 폭의 진폭이 오면서 조금씩 줄어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폭락하니까 놀래서 팔러 오는 사람이 많던가요? 이때다 하고 사러 오는 사람이 많던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금을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중매 거래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제품을 매도자가 가격을 놓는단 말이에요. 매도자가 가격을 놓고 매수자가 매칭이 되면 산단 말이에요. 이 시장 흐름 분위기에서는 매도자가 가격을 안 내려요. 안 내린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네. 올라갈까? 이번 단기 급락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하락일까?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교수님? 예, 지금 뭐 금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본다면은 뭐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미국 정책의 좀 불안에 따른 어떤 그 금은을 안전 자산으로 본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떨어진 상태가 워시 지명할 때 그 새 연준 의장. 연준 의장 워시 지명할 때 나왔기 때문에 워시를 혹시 매파로 보지 않느냐,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또 차익 실현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실수요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일단 보면은 그 국채 금리를 봤더니 국채 금리는 워시 지명할 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약간 올랐지만은 뭐 매일 변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금리하고 이제 금값이 이제 반비례 한다고 보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은 좀 워시에 대한 어떤 시장 혼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지 않았었느냐, 그런 해석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런 생각이 금세 없어졌다는 거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다시 올라가면. 예,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염려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면 국채 금리까지 같이 움직였을 테니까. 그리고 또 차익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꽤 많습니다. 네. 실수요라면은 요것은 뭐 오랫동안 계속 같은 패턴을 보였을 텐데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올라간 거는 뭐 지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니까. 네.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실수요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좀 워시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그 시장 안정에 대한 희망, 네. 그리고 차익 실현이 주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차익 실현과 새 연준 의장 지명자에 따른 일시적 통화 정책이 혼란스러워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금문을 일시적으로 파는 거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우리 배전 대표님도 이런 현상이 정말 아까 오랜만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금값 같은 경우에 1980년대 헌태 형제 사건 네네네. 오랜만인데 네. 거의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렇죠. 이렇게 예. 금값이 약세되거나 쭉 하락되는 게. 중간중간에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심하게 이제 폭락하고 한 적은 없었죠. 그러면 이런 사태를 보면 이건 진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게 확실히 보입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CM에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예. 그러니까 대형 투자은행들이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을 많이 취해놨거든요. 숏 포지션. 예, 네. 하락하면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급상승할 때 예. 요번 같은 경우에는 숏 스퀴즈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반대로 이제 내려갈 때는 롱 스퀴즈가 발동을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선물 매도나 선물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옵션 매도, 옵션 매수 뭐 이런 걸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옵션 매도를 걸어놓은 게 너무 급등을 하면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선물 매수로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반대의 현상이 생겨버린 거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둘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매파적인 비둘기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 때, 예. 민주당 정부 때 이제 연준 위원이었거든요. 네. 연준의 위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하에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편한 소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통합 팽창에 반대했다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직을 던지면서 이제 나와버렸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정부에 반해서 자기가 이제 나온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예.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의 뭐 사이라는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테로데라는 에스티로드라는 엄청난 거대 이제 그 뭡니까 화장품 회사의 이제 사이죠. 그 유대인이기도 하고 뭐 예. 자금의 돈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쓸 필요 네. 없을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트리거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꾸준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금리는 1%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네. 거의 38조 7천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이거를 금리를 계속 올리는 순간 미국이 감당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화적인 기조로 통화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워시
연준 지명 의장도 그에 따라서 방침을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말씀하셨지만 네. 바이든 정부 때는 네.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심하게 주장했던 분인데 그런데 갑자기 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니까 또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시장 반응을 보면은 국채는 반응이 없었지만은 주식 시장이나 금 시장에서는 이분이 매파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요게 금리를 안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군요. 금리를 안 내리거나 오히려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증권을 빨리 팔아야 된다고 또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는 이 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견해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매파로 생각했다가 이런 점이 자꾸만 강조되니까 시장에서도 좀 증권 시장 측에서는 좀 혼란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선 많이 그 주식 시장에 반응이 있고 그게 또 부분적으로 금은 시장에 영향을 줬다가 지금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금값이나 은값이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보니까 케빈 워시 지명자가 보니까 그렇게 매파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은값이 30% 이상 빠졌고 지금 이제 회복세는 한 반 정도 있는데 왜 은이 이렇게 거의 제가 이게 밈 자산 같은 일시적 유행을 타는 밈 코인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왜 개인들이 이렇게 은에 몰렸습니까? 일단 2025년도에 주요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예. 이런 주요 자산들을 이제 딱 선택을 해가지고 연간 수익률을 봤단 말입니다. 그 은이 1위였어요, 1위. 은이. 예, 은이 1위였어요. 작년에 이제 2025년도 시초가로부터 해가지고 연말 종가를 계산해 보니까 146%. 해가지고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올랐고 수치로는 오른 배수는 2.46배가 올라간 거죠. 예. 금은 거기서 해가지고 뭐 1.64배 해가지고 64% 정도 올랐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은이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수조 원, 수십조, 수백조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은행들이나 기관들,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엄청난 자금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포트폴리오에 하나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니네는 전문가로서 도대체 뭐 했느냐?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거나 하회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그렇죠, 안 거예요. 되는 거죠. 큰 타격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행처럼 해가지고 이제 먼저 대형은행에서도 일부 조금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와도 이 금시장하고 은시장은 작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은을 매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은값 상승의 요인을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구조적인 요인하고 산업적인 요인,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요인. 예. 요즘에는 투기적인 요인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은값에 그쵸. 뭐 계속 모든 자산까지는 투기적 요인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투기적 요인이 굉장히 심하게 붙었는데 네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급락을 하면은 은이 어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료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도. 근데 그게 안 쉽단 말이에요. 공급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수입 업체라든지 은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지금 국제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20% 이상 얹혀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원자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임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이제 좋은 장비로 해가지고 실버바를 만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프리미엄이 높여져 있고 지금은 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프리미엄이.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야, 이 투기적인 수요까지 겹쳐서 급등을 했던 은값이 이제 폭락을 했다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은이 과연 이 밈코인처럼 투기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한 동기로 올랐을까? 아니면 그 산업적인 수요가 조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실수요가 좀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지난 한 10년 정도의 그 금의 공급하고 수요 숫자를 좀 보면은 수요가 좀 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본다면. 은에 대한 산업적인 수요가 공급은 그런데 뭐 거의 그냥 뭐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매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좀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지난 한 5년, 6년 동안은 지금 이게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크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창고에서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값이 올라가지 않나 실수요 차원에서는 실수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글쎄요, 뭐 지금 이게 저 5년 내지 7년 동안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갑자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뭐 실수요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투기적인 요소가 지금 단기적 가격 변화에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있습니다. 배 대표는 은의 실수요, 은이 이제 투기적인 요소에서 많이 올랐을 거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실수요의 강도, 왜냐하면 이 실수요의 강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 은값도 상당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실수요의 강도를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은을 실제로 많이 산업의 수요를 많이 할까요? 진짜 현대 그 과학 기술, 산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은이 이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현대 사회에서 움직이는 산업의 산소라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산소.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는 혈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잘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 발전 패널을 만들든지 페이스트를 만들든지 여기에 엄청난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배터리, 최근에 이제 삼성 SDI에서 만든 전고체 배터리, 여기는 실제로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500g에서 1kg 정도의 이제 은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AI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그거 하고 검색하고 하는 거, 여기에 AI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5G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곳곳에서 미사일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에 쓰이는데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쏘는데 500온수의 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500온스. 예, 500온수가 엄청나거든요. 뭐 몬스터 박스 한 박스 정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잠수함에 쓰는 어뢰 있지 않습니까? 대형 어뢰 여기서는 최대 10,000온스, 11,000온스까지 들어간대요. 물론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각종 전자장비들, 카메라든지 뭐 휴대폰, 핸드폰 모든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과학이 발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의 수요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수요는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인류의 과학 기술이 퇴보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뭐 코맥스 창고라든지 뭐 상하이 근거래소의 은 재고량이라든지 런던 금시장의 은 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공급은 그렇게 쉽게 못 늘립니까? 은의 공급. 공급은 못 늘리죠. 왜냐하면 은 자체로 광산에서 은광산 있지 않습니까? 은광산에서 생산하는 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럼 뭘 재련해요? 다시? 그렇죠. 구리나? 아연을 아연 광석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구리에서? 요런, 그 아연하고 구리, 금, 납 요런 데서 이제 재련 정렬을 하다 은을 보면 뽑아내는군요. 그렇죠.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양이 7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광을 개발하고 또 착수하기까지도 뭐 7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걸려요. 그리고 지금 지표면이라든지 가까운데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광물들은 많이 캐낸 거예요.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단위 톤당 나올 수 있는 뭐 은이라든지 이 함량 그 중량이 작은 거예요. 네. 점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코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공장 몇십 조, 몇백 조 되는 공장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비탄력적 수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공급 자체가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미국 조폐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조폐국에서도 실버 은하를 팔아요. 이걸 은하 이거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91달러, 95달러 선대 있던 게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조폐국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제시했는데 169달러, 173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주문을 많이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들에서 뭐 은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 때문에 이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은의 이 산업적인 수요도 만만치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 첨단 산업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금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특히 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데 따른 대체 자산이다,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금을 많이 사고자 하는 데가 중국 중앙은행들이었던 모양인데. 중앙은행도 그렇지만은 뭐 지금 뭐 중국의 민간 수요가 가장 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일단 중앙은행을 본다면은 지금 중앙은행에서 그 많이 사는 나라들은
좀 미국하고 관계가 좀 나쁜 나라들, 안 좋은 나라들. 중국, 인도, 뭐 체크, 뭐 그런 데서 지금 뭐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달러 미국의 자산을 좀 동맹국이면서 팔고, 네. 뭐 저기 그 미국하고 뭐 지금 뭐 동맹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저 동맹국들은 그렇게 금을 많이 사들이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회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회수한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저 작년에 미국의 저 트럼프가 저 그 금 수입에도 관세를 내릴지 모르겠다 해가지고선 미국에 금이 많이 들어갔죠. 네.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지난 한 2달 정도는 미국에서 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래가지고서 있다? 미국 무역 그 통계를 본다면은 금의 움직임이 지금 작년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왜곡하는 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곡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 미국의 저 그 무역 적자가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네. 달에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이 금의 수출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부분에 좀 얘기하실 수 있으면 금 처음에는 이제 금이나 은 그래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얘기를 미리 했어요. 막 그러면 그렇죠. 관세가 매기기 전에 네. 미국 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코맥스 창고를 통해서 역대적으로 그 금들이 뭐 스위스 정연소, 재련소에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과 은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겠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입한 금들이 다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허수인데 예, 수출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그게 통계는 나타나고 통계로 이렇게 있으니까요. 돼 있다. 네네. 예. 그런데 또 하나 조금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염려되는 거는 혹시 저 트럼프가 금 나가는 것을 또 제한시키지 않을까 해서 또 빠져나가는 게 또 있는 것 나가는 같습니다. 거를. 뭐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금의 수요는 이제 달러 자산을 대체한다는 차원에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많이 금을 수요를 하는 이런 수요 저변을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표님?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금 생산량이 한 3,200톤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서 중앙은행에 사는 게 1,100톤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미국 반미 국가인 달러를 조금 싫어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뭐, 중국 뭐 그렇죠. 예,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뭐 요즘 인도. 유럽도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도 싫어하는 거고 예, 어쨌든 근데 싫어하더라도 지금 이제 전 세계 가장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하죠. 예, 그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네. 되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예, 예. 최근에 그 은 투자로 잠깐 다시 은으로 가보면 예. 이제 ETF, ETN 상장지수 증권이라고 하는 ETN까지 해서 이 2배로 가격을 실물 가격을 2배로 추정하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한 투자가 없기는 한데 그런데 저기 지금 좀 그 아무래도 저기 그 내가 부자가 아니면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은 뭐 금이나 은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ETN으로 또 ETF로 많이 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게 또 그 좀 왜 그런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기 그 위험한 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또 그냥 ETN, ETF 아니라 레버리지 ETN으로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뭐 위험 자산이니까 요게 저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번에 좀 크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 다시 가격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좀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투자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러니까 좀 그 굉장히 좀 그 다른 나라는 좀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좀 투기적인 요소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이 ETF 특히 레버리지 ETN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실제 이게 금 가격을 금이나 은 가격을 추정하는데 그 속에 들어간 그 실물보다 ETF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낙 많이 몰리면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은 선물 기준으로 CM에서 그래야 되는 게 41% 넘게 하락을 했댔잖아요. 예. 그럼 2배 상품을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80% 해가지고 80%가 날아간 거죠. 마진콜이 당하든가 아니면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ETF, ETN 이제 투기적인 게임 뭐 하는 치매 예방 정도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는 ETF든 ETN이든 이 나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각종 세금들이 다르거든요. 세금. 금통장도 그렇고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 버리면은 1억에 투자를 해서 5배 상승해서 5억이 돼서 4억의 차익이 생겼다 그래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과세로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고 다행히 또 이거 하고 나면은 또 의료보험료도 또 추가로 나옵니다. 소득보력보험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급여 신고 외에 나오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하면서 이걸 뭐 안 해봤겠습니까? 금통장이든 뭐든 오만 거를 다 해봤거든요. 예. 그래 결국에는 실물금이 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7년, 18년 전에 이제 금융 사업을 한 거거든요. 실물금이 네. 답이다는 것과 네. 실물금이냐, 네네. 골드뱅킹이냐, 네. KLX 금거래소에서 사느냐, 네. 아니면 금이나 은 ETF를 사느냐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봐야 될 게 뭐 들어갈 때 비용도 있고 세금도 있고 네네. 뭐 뭐를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세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세금이 제일 중요하죠. 세금. 예, 예. 그것도 어차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KRX에 자기 매매 회원사로 저희 회사 주식회사 골드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예, 있는데 단기적으로 작은 자금을 들어갈 때는 차라리 KRX로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예, 왜냐면 세금도 없고 예. 괜찮아요. 수수료도 KRX 저렴하고. 금거래소. 예, 괜찮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나 이렇게 오면은 ETN 이런 거는 지금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단 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실물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안 믿어요. 은행의 대여금고까지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죠. 은행이. 아니 믿으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들이 날아다니는데 지금 우리도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 제가 굉장히 이제 아시고. 위험한 곳에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아니 네. 그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 나름대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공기관하고 뭐 방송사하고 은행들 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제일 먼저 털어가잖아요. 네.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그럼 실물금을 팔아서 실물금이 올라와서 팔면 네. 세금은 없어요? 세금이 없죠. 예. 아니 예를 들면 2배 올랐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서 2배를 벌었는데 금임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없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니 코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코인도 세금이. 없죠. 예, 근데 예. KRX 금시장에 생긴 지가 해도 얼마 안 된 없는 건데 거고. 금이 그렇게 예, 예. 오래됐는데 소득이 예. 없군요. 현재 이제 세금이. 실물 대한민국 그 법상 있잖아요. 예. 그 양도세 금 실물금을 팔아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항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청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또 다 한 거고요. 예. 네. 이제 사는 비용이라든지 그 돈이 적을 때는 실물금을 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 투자할 돈이 적은 분들. 아니 그래도 뭐 요즘에는 많이 올라서 그런데 1g부터라도 어떻게 삽니까? 이게 100만 원 되는데 한 돈에.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습관적으로 예. 사서 모으는 거. 우리가 뭐 50만 원, 100만 원 있다고 은행에 저축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돈인 실물금을 좋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투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제 지금 회복되는데 이제 좀 뭐 중장기로 볼 수도 있고 단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글쎄요, 일단 거시경제 차원으로 본다면은 지금 미국의 정책이 하도 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국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으로 봐가지고선 금과 은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거시경제 차원에서 는 것 같거든요. 국제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투기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투기까지 합치면은 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가격 변동성. 예, 예, 그래가지고선 뭐 지금도 봤지만은 지금 이렇게 뭐 20, 30%씩 그 변동되는 그런 해프닝이 계속 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말로는 금하고 은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고 불안할 땐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변동성이 크면은 오히려 지금 말로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지만은 위험자산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그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 가격이 계속 그 장기적인 추세로는 올라갈 추세가 될 것 같지만은 변동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예, 그래가지고선 그걸 각오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라서 원래 은을 아까 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라고도 했지만 은을 또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악마의 금속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뭐 국채에 대한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뭐 선진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면서 이게 돈이 지금 뭐 금하고 은에 집중되는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뭐 펀더멘털에 대한 가격 상승 추세는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만은 그게 지금 뭐 작년서부터 그냥 다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저 투기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가미된 것 같습니다. 배재한 대표님께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워낙 큰 거를 지금 강조를 하셨고, 자, 금 투자, 은 투자 방법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과 은은 이제 더 장기적인 텀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300년 역사를 두고만 봐도 그렇고 금과 은은 5,000년, 6,000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1억 원을 종이 돈을 뽑아가지고 있는 거, 1억 원어치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10년, 20년, 30년. 조금 더 심하면은 내 자식들한테, 그다음에 후대의 손자들, 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되느냐, 그게 안전자산이거든요. 제가 볼 땐 유일한 거예요. 유일해. 그래서 금과 은이 강한 거예요. 단기적인 시세 변동은 누구나도 있고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자산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자산. 이게 완전자산이냐, 네네. 위험자산이냐, 그런데요. 완전자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달러 구매력 지수가 몇십 년, 71년대 이후에 해가지고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97%, 98% 하락을 해서 구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금은 반대로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를 하잖아요. 금 가지고 오면은 달러 가지고 오면은 금 안 바꿔줄래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 당시 이후에는 73년도, 74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안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러를 보존하고 있는 그 기초 자산이 석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이라든지 통화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70년대에서 80년대 급 상승하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중간에는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탑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상향해가지고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금과 은 중에서는 은의 이번 변동성을 보니까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려고 몰렸지만 은은 좀 쳐다보지 말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뭐 5배, 10배 정도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지금 이런 상황 저도 뭐 할 때는 실버바 1kg에 50만 원, 60만 원 판매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실제로 700만 원이 넘어서 버렸거든요. 10배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되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하고 하락은 무조건 와요. 어떤 자산이든 어떤 상품이든 하락대가 오는 때 하락대 오면은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변동성이 더 크다는 점, 우리 양주석 교수님이 강조한 점도 또 염두에 두시고 금은 가격 장기 전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과 회복을 하고 있는 금과 은의 가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배재한 골드나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발사체 기업 스페이스X가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머스크 CEO가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 기업 xAI를 합병한다고 밝혔죠. 두 기업이 합쳐지면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머스크와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을 통해 이루겠다는 우주 제국의 꿈,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된 유망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또 뭐 큰 꿈을 꿨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 발사체 기업 그리고 AI 스타트 기업이죠. XAI 합병을 한다는데 우선 스페이스X는 많이 알 것 같은데 두 회사 우선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스페이스X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주선 발사하는 그런 기업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예. 그 안에 스타링크라는 그 위성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하면은 아마 좀 한국 같은 경우 워낙 SK텔레콤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통신 사업자가 있어서 많이 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 90%는 위성 통신 없이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데드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실 때 요즘은 비행기 안에서도 위성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오지라고 하죠. 기지국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도 또는 뭐 해상이라든지 아니면 고층 빌딩 이런 곳에서도 위성이 가능한 곳을 하는 게 바로 스타링크 위성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발사하고 제작하고 우주 비즈니스를 함과 동시에 스타링크라는 그런 위성 통신도 같이 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AI는요? XAI는 한 2023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AI에 대응해서 만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AI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AI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챗 GPT의 일론 머스크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 트위터 저 X라는 X.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X에서 프리미엄 구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연관돼서 이 XAI의 그록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챗봇 그렇죠. 네. 그러면 스페이스X와 XAI를 합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건 뭡니까? 합해서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우선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 큰 그림은 바로 이 우주 데이터 센터 또는 우주로부터 이렇게 모든 통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기업을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에서는 전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극심한 전력난, 그다음에 이 AI라는 데이터 센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는 좀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전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로 간다. 맞습니다. 냉각도 필요하고요. 냉각. 그다음에 이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이 우주에서는 이러한 것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주에서 가장 큰 장점은 태양 에너지를 24시간 받는다라는 네. 것이고요. 공짜로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냉각, 요즘 굉장히 냉각이 많은 이슈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 영하 270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쿨링, 냉각에 대한 그 이슈가 없고요. 결정적으로 주민 반대가 없습니다. 네, 우주는 어떻게 보면 규제도 없고요. 네. 네, 주민에 대한 반대도 없기 때문에 네. 예전에 말하는 노다지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네. 이 깃발 꽂는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상에서 여러 한계를 뛰어넘어서 발상을 전환시켜서 아예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AI가 발전하고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신이라고 생각을 통신.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어디든 터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데 네.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UAM이라든지 뭐 플라잉 카도 훨씬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은 네. 전력도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중요한데 그만큼 이 통신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통신을 바로 기지국 하나하나 세우게 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아예 보내서 거기서 위성 통신을 직접 쏘는 걸 통해서 이 거대한 AI 제국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피지컬 AI로 연결되는 네. 이 큰 제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큰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대한 꿈인데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약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지상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어야 될 텐데 네. 우주에서는 그런 건물을 만들 수는 없고요. 네.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냥 위성을 데이터 센터라고 그럴까요? 맞습니다. 위성을 쏘게 되면 네. 그 안에서 이 데이터 센터 AI 연산을 역할을 하는 거다 처리한다든지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를 뭐 수백만 개를 써야 돼요? 어떻게? 맞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밝힌 거는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위성이 예. 15,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00 개. 전 어떻게 보면 우주죠. 이제 전 세계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네. 전 우주에 15,000개인데 예. 지금도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 분들도
이 별자리를 관측할 때 이제 인공위성과 별자리를 구분하는 데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네. 지금도 적지는 않은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100만 개는 더 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개. 네, 지금이 15,000개인데 한 예. 70배 정도는 더 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언뜻 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현실성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스타쉽이라는 건 그 우주 발사체입니다. 네. 스타쉽은 한 번에 발사하는데 수백 개 이상의 위성을 한 번에 실어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매일매일까지는 쉽지 않더라도 예. 일주일에 뭐 하나씩, 일주일에 여러 개씩만 쏜다고 하더라도 예. 100만 개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고요. 야, 비용도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100만 개까지 꿈을 이루려면 100만 개를 쏘려면 그 비용도 무지무지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 비용이 비싼데 하나 영상이 혹시나 기억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쏜 이 우주선이 한번 발사하고 나서 약간 젓가락 모양으로 재활용하는 거 맞습니다. 다시 와서. 재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예. 젓가락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예. 블루 오리진이죠.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그런 우주 관련된 기업인데 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이미 재사용 로켓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성공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 우주선 하나 발사 쏘고 다 버리는 그런 비용이었으면 네. 한번 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쏘는 그러니까 재사용을 통해서 이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춰질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고요. 지상에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죠. 땅도 사야 되고 네. 정부 규제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발상의 전환 우주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생각인데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말 실현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게 되면은 우주가 완전히 바뀔 텐데 참 맞습니다. 관심이 높습니다. 두 회사를 머스크는 합병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현재 이 회사들이 그전에도 펀딩도 하고 그랬어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예상이 될 텐데 합병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우선 그 합병 날짜부터 예상되는 날짜를 말씀드리면 네, 6월 28일 네, 일론 머스크의 생일입니다. 네. 머스크의 생일? 네, 그 날짜가 지금 뭐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네. 6월 말이라고 하면 지금 2, 3, 4, 5, 6 네, 몇 개월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장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구체적인 IPO 규모는 조금 더 나중에 공개될 예정인데 네. 최소한 뭐 1조 이상,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XAI 합병을 통해서 네. 한 1조 한 2,500억 달러, 네, 한화로 하면 1,800조 원 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금액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두 기업의 합병을 통해서 한 1,800조 원의 기업 가치로 IPO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한 테슬라의 시총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테슬라 같습니다. 시총. 네. 그 이상도 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아마 S&P 500 기업들 중에서 탑10 네, 상위 바로. 10개 안에 바로 예.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합병 계약 같은 게 조금 조건은 아직 다 공개가 됐나요? 아직 네, 그 두 기업의 합병은 이미 됐다고 발표가 이미 됐고. 났습니다. 네, 발표가 됐었고 구체적인 뭐 그 방식은 어차피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교환 형식으로 됐고 예. 기업 가치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조 2,500억 달러 네, 두 기업의 합병 가치는 그 정도로 비상장 가치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돈을 버는 회사고 네. 스타트업 XAI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죠. 맞습니다. 자금 조달이 XAI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합병이 조금 네. 그런 걸 해소하는 방법도 되겠네요. 우선은 그 자금 조달 측면보다는 좀 기업의 시너지 측면에서 좀 보고 있는 시너지, 것 같습니다. 예. 그 XAI 같은 경우 트위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를 연산까지 하고 뭐 그 스페이스X를 통한 위성 통신까지 한 번에 뭐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XAI보다는 좀 이 기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 시너지를 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이 스페이스X를 상장할 계획이 뭐 작년 하반기 뭐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예.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최근 같은 경우 상장을 추진한 배경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또는 우주로의 진출을 통해 가지고 좀 이 사고의 틀을 바뀌는 아예 구조의 판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런
그 비용 같은 경우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런 상장을 통해서 거대 자금을 네. 수혈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xAI 스타트업에는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두 예. 회사의 합병이 혹시 테슬라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현재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뭐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의 뭐 상장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없긴 합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으로 이렇게 AI 데이터를 받고요, 연산을 하고요. 그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피지컬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그 전기차를 통해서 이 AI가 학습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유니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시너지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밝히는 것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주식을 아직 팔지 마라.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같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특별한 이익이 있다, 뭐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테슬라, 그다음에 스페이스X 또는 x에 이제 합병이 됐죠. 요 기업들 안에서 하나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에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이더라고요. 두 회사 합병 소식에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폭등을 했던데요. 이 미래에셋 벤처에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스페이스 이게? 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미래에셋 그룹 전체로 보게 되면 약 한 4천억 원 내외로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조금 더 큰 거, 훨씬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증권에서요. 네, 아직 구체적인 금액과 뭐 매수 가격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익을 당장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대 한 10배 정도의 매매 차익, 뭐 아직 뭐 매각한 건 아닙니다만 평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반영이 돼서 많이 지금 올라온 거죠, 지금 네, 저렇게. 맞습니다. 증권주가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증권주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특별히 그런 거죠. 스페이스X 관련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훨씬 더 다른 증권주보다 빠르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꿈대로 우주 제국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뭔가 이 관련된 부품이나 소재 또 우리나라 국내 항공 우주 관련 기업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해보시는 겁니까? 네, 우선 국내 관련된 종목도 미래에셋 증권처럼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좋은 전망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위성 발사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감 또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청에서도 스페이스X를 직접 한 12개 기업 정도가 방문을 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의미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발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0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60% 이상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한 2차례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워낙 좀 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이긴 한데요. 국내보다는 좀 더 해외 관련된 기업과 그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기술력 측면에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같은 기업도 미국에 상장된 기업인데 로켓랩. 스페이스X의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과 동시에 관련된 미국의 우주 관련된 기업들도 리레이팅이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기업 미국 중심으로 좀 더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자산운용에서 나온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라는 ETF가 있습니다. 최근에 순자산도 4,500억을 돌파를 하였는데 요 ETF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를 상장할 경우에 즉시 편입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국내 기업도 좋습니다만 좀 더 미국 기업 그리고 해당 ETF 중심으로 보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제국의 꿈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